푸른 눈의 이방인 한강의 기적을 목격하다. 2015년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던 11월의 어느 날, 나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내 이름은 데이비드. 미국 오하이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란 전형적인 미국인이었다. 나의 한국 방문은 순전히 비즈니스 목적이었다. 내가 다니던 IT 회사가 한국의 한 스타트업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실무 책임자로 내가 파견된 것이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눈부시게 발전한 공항의 모습은 분명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의 심장부 강남으로 향하는 내내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잿빛의 연속이었다. 끝없이 이어진 아파트 숲,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디자인의 건물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바삐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그 어디에서도 정겨움이나 따스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역시 소문대로 일만 하는 나라군. 나에게 한국은 그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 신화와 K-팝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 그리고 끊임없이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의 나라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 속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느껴졌다. 형식적인 미소와 기계적인 목소리. 그들은 나를 업무 파트너 이상으로 대하지 않는 듯 했다.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나와 한국 직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했다. 언어의 장벽은 통역사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불통이었다. 회의 시간, 나는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미국식 문화에 익숙했지만, 한국 직원들은 좀처럼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상사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문제가 발생해도 어떻게든 자신들의 선에서 해결하려다 이를 그르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특히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정이라는 이름의 비효율적인 문화였다.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는 회식 자리. 그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동료애를 확인했지만, 술에 약한 나에게는 고역일 뿐이었다. 데이비드 씨, 우리 사이에 이러면 안 되지. 자, 원샷. 그들의 강권에 못 이겨 쓴 소주를 들이켜는 날이 많아질수록 나는 점점 지쳐갔다. 일은 일이고 사생활은 사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그들의 문화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당장 떠나야지. 나는 매일 밤 오하이오의 드넓은 옥수수밭과 따스한 미소를 짓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잠이 들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회색빛 콘크리트 감옥과도 같았다. 프로젝트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졌다. 우리가 개발하던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모든 책임은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나에게로 향했다. 나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나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미국 본사에서는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 하루아침에 나는 유능한 엔지니어에서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산업 스파이로 전락했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그들은 이제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거나 아예 투명 인간 취급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뜻밖의 인물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바로 프로젝트 팀의 막내 김민준 대리였다. 평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와는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런 그가 퇴근 후 나를 찾아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저는 팀장님을 믿습니다. 이건 팀장님 혼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동안 내가 보았던 형식적인 친절함과는 다른 깊은 신뢰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 씨는 나 모르게 동료들을 설득하고 기술 유출의 진범을 찾기 위해 밤샘 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노력에 감동한 몇몇 동료들이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마친 늦은 밤 사무실에 남아 수만 줄의 코드를 분석하고 서버 접속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내가 그토록 비웃었던 정의 진짜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술잔을 부딪히며 맺어지는 가벼운 관계가 아니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동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끈끈한 유대감이었다. 며칠 밤낮의 노력 끝에 우리는 마침내 진범을 찾아냈다. 범인은 바로 나의 바로 아래 직급이었던 박 과장이었다. 그는 경쟁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기술을 빼돌렸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동료들은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팀장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의 사과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다 함께 허름한 감자탕 집으로 향했다. 그날따라 소주는 달았고 감자탕 국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회식 자리가 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박 과장의 배신은 나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나의 편견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동료들과 이전보다 훨씬 더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척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민준 씨가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그의 집은 소박했지만 정겨움이 넘치는 곳이었다.
나를 반갑게 맞아주신 그의 부모님은 마치 친아들을 대하듯 나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다. 데이비드 씨, 많이 먹어요. 타지에서 고생이 많지? 어머니의 따뜻한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왔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민준 씨의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젊은 시절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다고 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 가진 것이라고는 두 주먹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뿐이었으니까. 낮에는 뜨거운 사막의 열기와 싸우고 밤에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렸지. 그는 앨범을 꺼내와 빛바랜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로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 나는 그 사진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아버님, 이분은 혹시? 아, 이 친구. 내 가장 친한 친구였지. 이름이 존이었나? 미국에서 온 기술자였는데 참 좋은 친구였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 사진 속에는 바로 나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해외 건설 현장에 파견되어 일했던 경험이 있으셨다. 아버지께서는 종종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지만 나는 흘려들을 뿐이었다. 민준 씨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하나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두 분은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서로를 의지하며 형제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 무너지는 철골 구조물 아래 민준 씨의 아버지가 깔리는 찰나의 순간 나의 아버지가 그를 밀치고 대신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존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그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나의 아버지는 그 사고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결국 장애를 안고 살아가셔야 했다.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나에게 그 사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다. 그저 일을 하다 조금 다쳤다고만 하셨을 뿐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그토록 혐오하고 무시했던 이 땅에 나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소중한 인연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민준 씨의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나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의 투박한 손길에서 30년 전 나의 아버지가 느꼈을 뜨거운 우정과 인류애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다. 그날 이후 나에게 한국은 더 이상 회색빛 도시가 아니었다.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들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왔다. 출근길 지하철 안 피곤에 지쳐 졸면서도 옆 사람에게 기댈 공간을 내어주는 직장인의 모습에서 따뜻한 배려를 보았다. 늦은 밤 홀로 폐지를 줍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음료수 한 병을 건네는 젊은 청년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 나는 비로소 한강의 기적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높은 빌딩과 잘 뻗은 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폐허 속에서 오직 우리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며 만들어낸 위대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다. 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정과 끈기, 그리고 희생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것이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본사로부터 최고의 포상을 받게 되었다. 귀국 날짜가 정해지자 동료들은 나를 위해 성대한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팀장님, 다시 돌아오실 거죠? 물론이지. 이곳은 이제 나에게 제2의 고향이니까. 나는 그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다음을 기약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처음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회색빛 아파트 숲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따뜻한 보금자리로 보였고, 무표정하게 거리를 걷던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치열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엿보였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멀어져 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되뇌었다. 나는 오늘 한강의 기적을 목격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 신화가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불굴의 의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그러했듯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위대한 사랑.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짜 기적은 바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강의 물결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푸른 눈의 이방인이었던 나는 이제 그 기적의 일부가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